사람들에게 운이 좋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면 종종 마침 적절한 때에 마침 적절한 장소에 있는 것이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그 때와 장소가 행운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대체 과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적절한 순간에 완벽한 장소에 존재하는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그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적시적소의 능력을 극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자기 중심을 확고하게 붙잡는 것이죠. 운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할 때 가치관이나 신념, 열정, 그처럼 내면에 좀 더 주의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운을 놓치는 사람들은 실수를 두려워하고 생각을 과도하게 많이 하며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의존을 하려 합니다. 때문에 자기 중심을 잡고 그렇게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행운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엔 자신의 마음 중심에 따라 조화롭게 몸을 움직이고 직관의 길을 기울이며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충실한 것이 포함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에만 의존하거나 행운의 위치로 안내할 외부 방향을 찾는 대신 우리 내면의 GPS를 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적시에 적소에 데려다주는 그 운송수단은 바로 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오로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만 정신이 쏠려 있죠. 그리고 현재가 아닌 다른 시점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합니다. 하지만 행운의 속도로 살아가기 위해선 마음과 몸 둘 다 지금 이 순간에 맞는 보폭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보다 앞서거나 뒤로 처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자아의 속도라 부르죠. 여러분이 이 속도로 걸으면 항상 편안한 기분이 듭니다. 쫓기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누리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지도 않으며 시간을 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순간에 최적의 지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죠. 여러분도 분명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 출장 중의 일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연착하는 바람에 다른 비행기로 환승할 시간이 너무 빠듯했죠. 게이트가 너무 멀리 있던 터라 환승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앞을 가로막는 인파를 이리저리 피하며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을 때 우연히 중앙 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걱정스런 표정과 덥수룩한 머리에 구부정한 자세. 나는 곧바로 알아차리고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으며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마음의 중심을 잡으려 노력했죠. 조금 더 속도를 내긴 했지만 의식적으로 자아의 속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항을 가로질러 가는 그 걸음을 즐기며 게이트에 도착했죠. 그때 안내 카운터 앞에서 한 남자가 게이트 요원을 향해 큰 소리로 화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날 당장 비행기에 태우라고. 죄송합니다, 손님. 정말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미 문이 닫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 말을 무시하고 화가 잔뜩 난 채로 계속 말했죠. 내가 이 항공사 고소할 거야. 너희 지금 이렇게 한 걸 후회하게 될 거라고. 그는 고함을 지르며 다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나는 게이트 요원에게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늘 일진이 좀 사납네요. 요원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말도 마세요. 나는 알 것 같다는 표정으로 잠자코 있다 말했습니다. 저기 제가 타고 온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이 비행기를 놓쳐버렸어요. 다른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내 말에 요원은 다음 항공편을 찾기 위해 열심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탑승교의 문이 열리더니 승무원 한 명이 급하게 카운터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요원에게 말했습니다. 실수가 있었어요. 1등석에 좌석 하나가 남아있었네요. 요원은 순간 저 멀리 사납게 걸어가는 남자를 재빨리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곤 또 나를 보았죠. 그는 이내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운이 좋으시네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비행기를 놓칠 것에 대한 불안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바꾸어 자아의 속도로 돌아갔더니 나는 적시적소에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업그레이드된 자리로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운의 속도로 움직이려면 그 상황에서 우리의 내면의 동요를 일으키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급하거나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거나 현재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 알아차렸다면 그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고 속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3번만 심호흡을 해보십시오. 자기의 중심이 잡히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아의 속도로 움직이는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보내는 동안 몸에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자아의 속도로, 더 나아가 행운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보십시오. 평소처럼 속도를 내거나 천천히 걸으며 매 순간 자아의 속도를 찾는 시험을 해보십시오. 비탈길을 오르거나 내려갈 수도 있고 속도를 내거나 줄여야겠다는 내면의 요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아의 속도로 움직일 때는 그 속도가 빠를 수도 늦을 수도 있지만 호흡은 항상 편안합니다.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익숙해지면 이후엔 의식하지 않아도 그 속도를 따르는 일이 수월해집니다. 언제 속도를 조절해야 할지도 금방 알 수 있게 되죠. 또 하나, 행운이 찾아오는 그 시간과 장소에 존재하기 위해선 여러분 자신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구멍난 채로 물을 뜨려 한다면 물이 떠지겠습니까? 돛이 망가진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처럼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것은 자아의 양동이에 구멍이 난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행운을 만들려 해도 효과가 작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진실하다는 그 느낌은 우리 내면의 GPS를 확인하는 마지막 지표입니다. 그럼 대체
나에게 진실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바로 자신의 내면이 우리가 실제로 하는 말과 행동과 일치한 상태를 말합니다. 행운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우리 내면의 자아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를 함께 쓴 캐럴은 종종 영적 스승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세요. 이는 일상에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옳다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다시 말해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 열정, 우선순위, 그것들을 존중하며 진정한 자아를 유지하는 일이 바로 자신에게 진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심리상담가 미셸은 말합니다. 본래의 자신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내가 누구이고 어떠해야 한다는 다른 이의 생각에 맞추기 위해 더 이상 자신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미셸은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판단하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면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특히 인간관계에서 그녀의 운이 훨씬 더 좋게 변했다 했습니다. 미셸은 말합니다. 자신에게 진실해지면 온 우주가 이에 응답해주고 일이 잘 풀려요. 마치 신세계로 향하는 문을 제게 열어주는 것과 같죠. 자신에게 진실해질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드니 데이비스는 가수이자 작사가이자 배우이죠. 그녀는 자신에게 진실한 행동과 직관으로 어떻게 그토록 놀랍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전 항상 노래와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 후에도 지역 밴드에서 노래를 불렀고 대학을 다녔던 오하이오에선 중학교 교사가 되었죠. 음악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학생들과 하는 수업에서 늘 음악과 노래를 많이 응용했죠. 그래서 아이들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은 스타가 될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노래를 정말 잘하세요. 선생님 꼭 할리우드로 가셔야 돼요. 1982년 저는 결국 학생들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밴드를 탈퇴하고 교사도 그만둔 채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쫓아 LA로 갔죠. LA에 도착해선 당장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마트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디션 참가와 인맥 만들기 등 음악계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점차 알아가기 시작했죠. 결국 인맥이 넓은 그 누군가를 아는 게 제 눈엔 마법의 티켓처럼 보이더군요. 하지만 당연히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1983년 보안 전문 업체에서 일하던 한 친구가 그래미상 시상식의 무대 뒤편에 출입 허가증을 구해다 줬어요. 저는 너무나 흥분했죠. 가짜 다이아몬드가 달린 흰 드레스를 조심스럽게 입고 거기에 어울리는 흰색 팬푸스도 신었어요. 현장에 도착해 무대 입구로 들어가 안쪽에 들어가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당연히 제게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말이죠. 제가 가진 출입증은 딱 무대 뒤까지만 출입이 허용됐지만 저는 과감하게 안쪽으로 더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무대까지 걸어가는데도 저를 제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평소 사람들이 저보고 자니 잭슨을 닮았다 했는데 아마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드디어 시상식이 시작되었죠. 저는 무대 옆쪽에 붙어 서 있었어요. 화려한 의상을 입은 진행자들이 후보자와 수상자를 발표하고 무대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제가 누린 행운에 가슴이 벅찼어요. 리나 혼과 퀸시 존스 같은 그런 유명한 사람들과 겨우 몇 미터 거리에 서 있었죠. 이런저런 여러 엉뚱한 상상은 해봤어도 그들과 한 공간에 있는 모습은 그려본 적도 없었는데 그날은 마침 마빈 게이가 수상한 날이었어요. 그것도 한 개가 아닌 2개의 그래미상을요. 마빈 게이가 상을 받자 청중은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그런데 맙소사, 그가 무대를 내려와 제가 서 있는 쪽으로 바로 오는 게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마빈을 에워쌌어요. 기자들과 사진작가들과 친구들과 가족이 그와 껴안고 악수하고 그의 등을 토닥여줬죠. 사람들이 그를 축하해주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며 긴 줄이 형성되었어요. 저도 마빈의 팬이었기에 재빨리 자리를 움직여 그 줄에 서서 그를 만나길 기대했죠. 줄은 정말 천천히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조바심이 나면서도 인내심 있게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내 제 앞에 2명만 남았을 때 갑자기 9살쯤 돼 보이는 한 꼬마가 저에게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신발이 너무 예뻐요. 제가 한번 신어봐도 될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지금은 마빈을 정말 만나고 싶었거든요. 기회를 놓치면 어쩌지? 마빈에게 제 명함을 주고 그의 백보컬이 되고 싶다고 말할 생각이었어요. 그건 제 인생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한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아이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손살에 치며 쫓아내는 건 저답지 못했거든요. 결국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이겼어요. 난 신디인데 너 이름은 뭐니? 저는 줄 밖으로 나가 신발 한쪽을 벗으며 말했어요. 제 이름은 노나예요. 아이는 몸을 숙여 자신의 신발 한 짝을 벗고 제 구두를 잡으며 말했죠. 저는 아이가 하이힐을 신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구두가 잘 맞자 아이가 환한 표정으로 기쁨의 웃음을 짓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한쪽은 낮은 신발을 다른 한쪽은 하이힐을 신은 채로 그렇게 몸을 돌리더니 달려갔어요. 바로 마빈 앞으로 말이죠. 아빠, 나 좀 봐봐. 아이는 마빈의 재킷에 매달려 말했죠. 마빈은 아이를 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그 신발은 뭐야? 어디서 났어? 아이는 저를 가리키더니 제가 서 있는 곳까지 마빈을 데리고 왔어요. 새로운 친구한테서요. 이름은 신디래요. 우리랑 같이 가도 돼요? 그러자 마빈이 저와 악수를 하기 위해 손을 뻗었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바라보았죠. 안녕하세요, 신디씨. 뒤풀이 파티에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내가 가도 된다고? 당연히 간다고 대답했죠. 그렇게 해서 저는 마빈 게이의 지인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그 뜻깊은 밤에 저는 파티에 가서 마빈을 비롯해서 그의 가족과 친구들과 어울렸죠. 저는 마빈의 아이들과도 사랑에 빠졌고요. 이후에 몇 주 동안 아이들은 제게 계속 연락을 했어요. 저는 종종 아이들을 돌봐주었죠.
그러면서 마빈이 음악을 만들 때 그곳을 오가는 모든 음악인을 지켜보았어요. 당연히 그들은 음악계에서 최고의 사람들이었죠. 물론 저도 가끔 노래를 하긴 했지만 마빈이 직접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제가 예전에 가수였다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제가 아이들과의 우정을 이용하려 한다는 느낌은 주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마빈의 비서 키티는 제가 음악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결국 나중에 마빈의 매니저에게 제 데모 테이프를 전해주었어요. 하지만 마빈은 아무 언급도 없었죠. 그걸 듣지 않았거나 제 노래가 별로 좋지 않았거나 그랬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마트에서 일을 마치고 운전해서 집에 가고 있었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 집 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고 있더군요. 어떤 강력한 목소리가 제게 방향을 지시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목소리를 믿고 귀를 기울였어요. 월셔대로에 들어서자 마빈과 스태프들이 묵고 있는 호텔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도대체 무슨 상황이었을까요?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분명했어요. 마빈의 사무실로 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사무실 사람들한테 가려는 게 아닌데. 도착하면 대체 무슨 말을 하지? 그래, 아이들과 한동안 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안부만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냥 나오면 되는 거지. 안으로 들어가 마빈의 비서에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키티씨. 아이들 여기 있어요? 아니요, 여기 없는데요. 저는 어깨를 으쓱이며 미소 지었어요. 네, 그럼 다음에 뵐게요. 하고 말하며 몸을 돌렸죠. 순간 키티가 고개를 고추세며 말했어요. 오디션 보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오디션이요? 네, 오늘 밤 백 보컬을 뽑는 마지막 오디션이 있어요. 그때 마침 마빈이 방에서 나왔어요. 신디, 잘 지내요? 제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키티가 말했어요. 신디씨 오디션 보러 왔어요. 마빈은 두 눈을 휘둥그레 떴죠. 노래할 줄 알아요? 데모 테이프는 아예 전해지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럼요. 그러자 마빈은 책상에 있는 전화기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잠깐만요. 하비, 마빈이에요. 지금 한 명 보낼 건데 이름은 신디고요. 오디션 좀 봐주세요. 그리고 노래가 괜찮다면... 그렇게 말하며 마빈은 제게 윙크를 했어요. 신디 씨를 뽑아줘요.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오디션을 보러 갔고 진심을 다해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오디션을 통과했죠. 그리고 여러 도시를 다니며 마빈과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꿈이 실현되었고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음악과 연기, 작곡, 저는 3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을 수 있었어요. 그와 함께했던 시간은 마빈이 세상을 떠난 후에 저에게 더 많은 문을 열어주었죠. 레이 찰스나 도나 썸머, 스티비 원더, 그 수많은 사람들과 노래를 불렀어요. 다이애나 로스에겐 곡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LA에선 지금 연극을 공연하고 있죠.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저를 있게 해준 그 삶의 묘한 반전과 완벽한 타이밍, 그것들에 종종 놀라곤 해요. 아이들과 노래에 대한 진정한 사랑,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신뢰, 그게 행운의 한 수였어요. 결국 몸의 자연스러운 속도를 받아들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내면의 자아에 진실해질 때 그 모든 일들이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 당신을 있게 해줄 것입니다. 애쓰는 대신 내면의 GPS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결국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